4위의 토트넘. 4위를 보신다. 예. 원래 토트넘을 2위로 생각하셨던 건가요? 집에서부터 그렇게까지 왔는데 한 번 4위로는 끝까지 4위론이죠. 자, 7위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나갈 수 있는 순위입니다. 토트넘. 순위 지난 시즌도 하나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뉴캐슬 팬들과 토트넘 팬들의 규모를 저 근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 지난 시즌에 뉴캐슬 4위한 맞다 박유님 저한테 밥 사야 돼요. 아니 왜? 저 챔피언스리그 나간다고 했잖아요. 아니 지금 생방송 도중에 왜 사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7위와 8위 남았습니다. 저희가 네네. 소개했던 팀 중에.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 하면 첼시와 토트넘이 남은 건데. 네. 자, 7위 한번 가보자. 잠깐만 좀 쪼고 좀 하셔야지. 바로 그냥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그만큼 프리미어리그가 강하다. 네, 안녕하세요. 페노와 함께한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빅클럽들의 최종 순위 전망은요, 지난 화요일 촬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 밤이었죠. 해리케인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생각해 주시면서 이번 영상 또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저번에 큰 분 오셨습니다, 이거. 예. 아닙니다. 뭐 그동안 이제 뭐 저기 네. 쪼나 부버지 뭐 이분들 이제 웜업 정도고요. 오늘 본 게임. 그럼요. 네.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 개막이 네. 이제 바로 내일입니다. 그쵸. 페노촉 다가오는 프리미어리그 새 시즌. 페노촉. 네. 네네. 왜냐면 그동안 이제 쪼촉 부버지촉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새 시즌 프리미어리그 순위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네네. 주요 팀들 이렇게 전력 분석 간단히 그다음에 네. 또 최종 선정한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뭐 안 보셨죠?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쪼우님 나오시는 거 봤고. 아하. 부버지님 건 아직 안 봤는데 상반될 것 같다. 상반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순위는 비슷할 것 같은데 내용이. 내용 많이 상반돼. 그게 되게 묘한 거죠, 둘이. 그쵸. 내용이 비슷한데 결과물은 약간 비슷하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데. 그쵸. 내용이 다른데 결과물이 비슷한. 이게 아주 이상한 그쵸. 관계인데. 예. 근데 일단 쪼촉과 부모촉을 제가 살짝 한번 좀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네네. 이제 최종적으로 패너가 네. 할 때 이제 같이 붙일 텐데 다가오는 새벽 4시에 버니와 맨시티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프리미어리그 새 시즌이 시작되고 네. 아무래도 이제 관심은 브랜트포드하고 토트넘이 김지수, 손흥민 선수가 맞대결. 요거는 이제 일요일 밤 10시에 네, 하는데 그쵸. 뭐 울버햄튼 경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번 주말부터 쭉 시작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대체적으로 지금 영국 현지라든지 또 국내에서도 그렇고 요런 팀들이 그래도 대충 상위권 아니야? 요런 팀들. 또 지난 성적도 기준으로 한번 그쵸. 해보고요. 그래서 맨시티, 아스날, 맨유, 뉴캐슬, 리버풀, 브라이튼, 토트넘, 빌라, 뭐 첼시 요런 팀들의 대체적으로 이번 여름 시장 어땠고 그래서 이럴 것 같다. 8팀. 예, 핵심만 딱 짚어서. 보통 빅6잖아요. 근데 약간 8개, 9개 팀으로 늘어난 게 토트넘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추측이 일단 빅6 약간 빅7, 8까지 가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좋습니다. 역시 이제 패너가 좀 예리해요. 네,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저희가 그럼 지난 시즌 일단 순위대로 한번 가보는 걸로 할게요. 네. 자, 일단 맨시티 맨시티 챔피언 아닙니까? 일단 영입이 그바르디올 네. 데려왔고요. 사실 좀 끌리긴 했는데 그쵸. 센터백 데려왔고 코바치치 영입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긴도안 마레즈와 같은 선들이 좀 나갔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일단 맨시티? 일단은 이 맨시티는 가장 중요한 게 트래블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음 시즌에 일정이 매우 험난하죠. 할 때가 많다. 그쵸. 이게 트래블을 한 팀의 약간 이제 세금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세금과 같다. 그래서 보통 트래블을 하고 그 다음 시즌이 안 좋을 때가 꽤나 있죠. 아무래도 스쿼드에 대한 보강도 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그럴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트래블을 했다는 건 고점을 찍었다는 거니까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약간 없거든요. 상대 팀들은 저 팀은 내가 한번 잡고 싶어. 그쵸.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팀적으로도 선수들의 컨디션과 기량이 정말 만개했을 때 딱 찍고 점점 내려가는 수순이 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고 가장 스쿼드가 좋은 팀인데 이게 보강이 생각보다는 많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핵심 선수가 나갔죠. 특히나 지난 시즌에 사실 트래블을 할 때 후반기에 가장 힘을 이제 많이 보탰던 선수가 긴도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긴도안이 나가면서 요 긴도안의 자리를 누가 메울 것이냐.
요게 사실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왜냐면 균도안이 있음으로써 홀란드를 도와줄 때도 있고요. 미드필더에서 볼 전개도 도와주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내려가서 후방 빌드업도 도와주는 선수였기 때문에 정말 여러모로 도움이 됐던 선수인데, 그래서 가르디올라 감독이 균도안을 사실은 잡고 싶었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균도안이 떠났는데 그 자리에 코바치치가 왔습니다. 좀 다르지. 그쵸. 근데 코바치치는 균도안의 플레이 스타일과는 좀 많이 다르고 특히나 이 균도안이 해줬었던 결정적인 순간의 득점력, 이거는 코바치치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경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맨시티도 약간의 위기나 승점 1점을 얻거나 0점을 얻는 경기가 있을 텐데, 여기서 균도안이 승점 0점을 1점으로 만들고 1점을 3점으로 만들고 그런 경기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제 균도안이 이제 이번 시즌에 빠진 게 다음 시즌 맨시티에게는 좀 많이 타격이 있을 것 같다. 약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마레스가 빠진 것도 약간 불안한데, 사우디로 갔죠. 이 마레스의 공백은 아예 영입조차 없는 상태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레스가 이제 중요했던 건 뭐냐면 점점 더 기량이 약간 떨어지고 있긴 했어요. 그런데 맨시티에서 뭔가 요 킥으로 경기에서 이 득점을 만들거나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는 능력을 데브라이너와 마레스, 이 두 선수가 담당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데브라이너도 어쨌든 뭐 여전히 뭐 최전성기에 있는 선수지만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흐름을 지난 시즌부터 보여줬었고, 지난번에 저기 조기 축구에 가가지고 혼을 엄청 났었던데. 그쵸.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마레스가 나갔는데 이제 어쨌든 마레스의 공백을 아직까지는 뭐 딱히 뚜렷하게 영입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균도안과도 마찬가지 결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공격 포인트를 생산한다. 홀란드를 제외하면 누가 해줄 것이냐. 특히나 이 마레스 같은 경우는 득점을 또 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마레스의 공백도 제 생각에는 좀 예상보다는 좀 클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맨시티에 대한 리스크를 좀 크게 보시는 느낌이에요. 그쵸. 아무래도 그 지난 시즌 트래블을 했기 때문에 어허. 그것보다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또 트래블을 해야 돼서 그러기도 하지. 그쵸. 어찌 보면 그 우승 왕관의 무게. 그쵸. 그리고 원래 그렇게 우승을 했을 경우는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설정하는 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다 맞아요. 우승했는데 뭐 우승하면 돼. 그래서 사실 선수단 한번 바꿔주면서 리플레시를 해주는데, 네. 그런 선수단 변화가 좀 적은 거 아니었냐. 그쵸. 아하. 다만 여기서 이제 그바르디올은 매우 좋은 영입일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그 맨시티가 여기서 어떻게 더 강해지지 했을 때 한 가지 부족한 게, 이제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뭐 포터백 쓰거나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왼쪽에서 롱패스가 좀 안 나와요. 이제 아케가 지난 시즌부터 왼쪽 라인에서 주전을 차지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케가 모든 걸 다 그래도 잘 해주고 있는데 왼발 킥 능력이 어마무시하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죠. 근데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제 예전부터 왼발 센터백의 킥력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나 3백 쓸 때 왼발 킥력 좋은 선수, 오른발 킥력 좋은 선수를 좌우 측면에 배치해서 계속 좌우 측면을 뻥뻥 때려주면서 경기장 넓게 쓰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왼쪽에 라포르테라던가 아니면 콜라로프가 원래는 왼발 풀백인데 센터백으로 쓰고, 그렇죠.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아케는 그거를 잘 못해줬거든요. 다른 건 다 잘해도. 그래서 그바르디올이면 이거는 완벽하게 또 보강이 된다. 어허. 그러한 측면에서는 그바르디올은 뭐 보강은 매우 좋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맨시티가 약간은 이제 그바르디올을 영입하면서 수비 라인에 대한 보강은 확실하게 됐는데, 지난 시즌보다 업그레이드인데, 균도안과 마레스가 빠진 이 공격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그런 퀄리티는 약간은 좀 내려가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케이. 네. 자, 일단은 저희가 마지막에 한번 팀별로 얘기한 다음에 최종 순위를 훑어볼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시간으로 9월 2일까지는 이적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거기 추가적으로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맞습니다. 자, 맨시티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자, 이제 지난 시즌 2위를 차지했던 너무나 좋은 시즌을 네. 보냈던 아스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스날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선수단 뭐 그냥 그쵸. 진짜 돈을 빵빵 썼습니다. 돈을 많이 썼죠. 예, 데클런 라이스 팍 질렀고요. 카이 하베르트도 그냥 빵 질렀고, 그다음 수비 쪽에 뭐 율리안 팀버도 좀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나간 선수가 뭐 자카 나갔죠. 뭐 나일스라든지 파블로 마린 이제 정리가 좀 된 건데, 자, 아스날 어떻습니까? 아스날은 지난 시즌보다 강할 것 같다. 약간 조금 맨시티는 네. 좀 내리고 아스날 그쵸. 좀 올린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이 아스날은 이게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에 맨시티를 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넘을 가능성은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허. 높아질 수도 있다. 어허.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잘 잡혀 있는 팀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팀이 되게 어리다 보니까 어허. 이제 이 어린 선수들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아스날은. 근데 여기에 이제 영입을 일단 라이스, 하베르츠, 팀버. 음흠. 일단 자신들이 지난 시즌에 가장 안 좋았던 부족했던 포지션에 영입은 일단 잘 됐어요. 핀포인트로 이번에 영입을 한 거죠. 그쵸. 뭐 팀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 시즌부터 사실 문제였죠. 음흠. 토미아스가 부상당할 때 약간 수비 라인에 공백이 생긴다. 그렇지. 그리고 뭐 토미아스가 안 나오면 화이트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중앙에 공백이 생겨서 홀딩이 나온다. 음흠.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팀버가 있으니까 팀버가 센터백도 볼 수 있고 오른쪽 풀백도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는 홀딩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죠. 어허. 그리고 토미아스가 이제 부상을 당해도 사실은 별 타격이 없는 상태고 심지어 팀버가 왼쪽에서도 뛸 수가 있잖아요. 지난번도 우리 왼쪽 그렇죠. 뛰었죠. 진첸코의 부상도 이렇게 되면 그렇게까지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좀 많이 리스크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팀버 영입도 좋고 어허. 그리고 라이스도 토마스 파티 부상이 원래 많았고 사실은 그 자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아스날의 축구에서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에 이렇게까지 돈을 써서 무려 맨시티를 돈으로 이겼다. 이거는 사실은 야 아스날이 진짜 이건 마음을 먹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고 보면 아스날이 진짜 우리 벵거 시절에 어마어마했던 네. 그 시기를 보냈던 그때 보면 질베르토 실바나 패트릭 그쵸. 비에이라 같은 네네. 그런 위치에서의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하베르츠가 왔잖아요. 음. 근데 하베르츠가 자카의 자리에서 뛰는데 하베르츠는 사실상 자카보다 더 높게 올라가서 뛰는 선수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 커버하는 범위가 더 커져야 돼요. 근데 이게 토마스 파티가 지난 시즌에도 뭐 국가대표팀 소집될 때마다 아스날이 의료진을 따로 붙여서 뭐 가서 몸 관리를 해라. 근데 갔는데 거기서 또 부상을 당해가지고 조기 이제 퇴소를 해서 돌아오고 막 이랬잖아요. 군대 갔어. 파티가 부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가 이제 수비적으로 중요한 역할이다 보니 라이스에 대해서 아스날이 정말 마음 먹고 투자를 한 건데 요 자리도 사실 라이스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부상이 거의 없는 선수고 그리고 뭐 수비 커버 능력은 이미 검증이 된 선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자리도 영입이 잘 된 것 같고 어허. 이제 하베르츠가 약간 애매한데 전술을 또 많이 타는 선수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베르츠도 이제 그 아스날이 투자를 해준 건 있죠. 왜냐 아르테타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난 시즌도 그랬고 몇 시즌 동안 이제 아스날이 영입하는 선수들은 늘 똑같았습니다. 진첸코, 제주스, 램스데일, 토미아스, 뭐 벤화이트 영입될 때마다 에이 저 선수가 저 가격에 그렇지. 에이 백업 선수 데리고 와서 뭐해 맞아. 이랬는데 이게 그 아스날의 강점은 결국엔 시스템이잖아요. 어허. 요 시스템에 우리 전술에 맞는 선수니까 내가 영입한 거다. 아르테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쨌든 성공을 거둔 이력이 그렇죠. 계속 꾸준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베르츠도 영입을 한 건데 하베르츠도 전술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많이 타는 선수고 세컨드 스트라이커에서는 침투하는 플레이를 줬을 때 그 역할은 그래도 잘하거든요. 그 역할을 만약에 잘 수행한다면 하베르츠도 좋은 영입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아스날을 그 아르테타를 믿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하베르츠, 라이스, 팀버 요 영입생들을 아마 아스날이 그래도 잘 좀 아르테타가 잘 이제 뭐 융화를 시켜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최전방 공격수 아직 요 자리. 그러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려고. 네. 이게 좀 좋은 얘기만 쭉 했는데 네. 그럼 아스날은 어떤 리스크 같은 게 없냐? 그쵸. 이거예요. 결국 최전방 공격수. 아하. 그러니까 이게 제주스 뭐 갖고는 안 되는 건가? 제주스가 은케티아 이런 애들 안 돼? 부상 아하. 또 부상당하고 또? 맨날 이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제 득점력이 좋은 선수까지는 아니잖아요 제주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맨시티가 홀란드 영입하기 전에 딱 그 단계의 느낌이 들어요. 아우 경기력 너무 좋고 매 경기 막 경기 주도하고 골도 많이 터지고 하는데 중요할 때 한 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0대0 경기가 어쩌다가 나왔을 때 이거를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끝나거나 약간 씨 없는 수박 아니야? 그쵸 그런 경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그 커뮤니티 실드도 아스날이 주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베르츠 1대1 찬스 놓치고 그렇지. 골대 앞에서 막 이상한 데 차고 그러는 게 이제 반복되니까 결국 사실은 끌려갔던 경기 흐름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아스날도 이제 9번 공격수에 대한 아마도 시즌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좀 그런 필요성을 또다시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아르테타가 그 위치를 계속 원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쵸. 연결도 네. 됐었고 네. 블라우비치도 지난번에 맞습니다. 됐었고 네. 이랬던 거니까 거기는 약간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 맨유는 사실 처음에는 뭐 인수 문제 때문에 조금 끌린 듯한 느낌이 있더니 그래도 이적 시장 어느 정도 시점부터는 네. 뭐 오나나 골키퍼도 오나나. 데려오고 마운트도 데려오고 뭐 호이론도 데려오고 스트라이커도 데려왔어요. 네. 뭐 정리도 지금 계속 하려고 하죠. 네. 지금 몇 명이 정리 이미 됐는데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정리를 좀 하려고도 하는데 맨유는 어떻습니까? 맨유는 약간 이것도 아르테타의 아스날과 약간 비슷한 결인데 이 선수들을 과연 테나가 전술에 적응시킬 수 있을 것이냐. 특히나 마운트 같은 선수들. 마운트가 첼시에서는 약간 별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좋은 선수인데 잘 그쵸. 안 그리고 이 되겠죠. 마운트도 약간 전술을 좀 타는 유형이잖아요. 이 선수가 육각형인데 뭔가 뚜렷한 하나의 스페셜리스트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약간 윤활유 역할 정도를 하면 그래도 부품으로선 최고다. 아하. 이런 평가를 듣지만 뭐 주인공이 돼서 후방 빌드업을 주도하거나 주인공이 돼서 득점을 하거나 이런 유형은 또 아니기 때문에 테나 감독이 어떻게 쓰느냐. 테나의 지금으로서는 역시 능력이 중요하다. 그쵸.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테나 감독이 원하는 위치에는 영입을 그래도 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오나나, 대야 골키퍼 사실은 맨유가 맨유 보드지는 재계약을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테나는 불구하고. 엄청 싫었을 거야. 지난 시즌도 원래 그쪽 가기 싫었는데 그쵸. 발밑이 안 되니까. 근데 딱 테나가 대안 더 이상 안 돼. 오나나 딱 영입을 해서 사실은 자기가 원래 했던 선수고 오나나도 테나 감독의 축구에 이해도도 높고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시즌에 경기 나오자마자 이 선수를 왜 영입했구나를 느꼈잖아요. 다르다. 테나 마음고생 심했겠다 대회랑. 다르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기 때문에 오나나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오나나가 다음 시즌에 테나 감독의 축구에 가장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약간 핵심 플레이어 같은. 그렇죠. 사실 지난 시즌까지는 테나 감독이 뭐 아약스 시절처럼 하고 싶은 뭐 후방 빌드업, 만들어가는 플레이, 그리고 테나 감독도 그런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맨시티처럼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상대가 이제 끌어당겨졌을 때 그때 발생하는 공간으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풀어낸 다음에 역습한다. 공간을 활용한다. 이런 걸 좋아하는데 대야로는 그거 안 되지. 그게 안 됐죠. 안 되지.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즌에 초반이 지나면서부터는 테나 감독이 어느 정도 내려놓고 뻥차. 야, 질러. 그리고 앞에 베우르스트 머리로 떨궈주고 주변에서 부페나 에릭센이 받아서 뭐 찔러주고 이런 형태였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은 아마 본질적으로 오나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 자체가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호이론은 잘할 것 같아요? 호이룬도 약간 잘 써야 된다.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선수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9번 공격수랑은 약간은 결이 다르죠.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9번 공격수는 케인처럼 버텨주고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한테 막 찔러주고 막 그런 유형을 사실은 테나 감독은 원했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케인은 너무 비싸고 사실 데려오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일룬 쪽으로 이제 넘어간 거긴 한데 호일룬은 또 버텨주거나 그런 데는 또 막 스페셜리스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일룬은 오히려 지난 시즌 아탈란타에서도 투톱으로 뛸 때가 많았었고 그렇다면 이 선수는 어쨌든 활용법이 버텨주는 플레이가 엄청 능한 선수는 아니니까 레시포드랑 약간 투톱처럼 쓰면서 많이 움직여주면서 약간은 이제 버텨주는 선수가 있기보다 레시포드 호일룬이 최전방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공간 만들고 활동량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잘 먹혀 들어간다면 뭐 호일룬도 좋은 영입으로 평가받을 수는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선수가 되게 많이 뛰는 선수라서 그렇죠. 전방 압박에 있어서는 그거는 맞겠네. 지난 시즌에 그 베오루스트를 테나 감독이 그래도 좋아했던 게 이 선수가 골은 못 넣어도 앞에서 열심히 뛰니까 뭔가 도움은 주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에는 레시포드 원톱에 베오루스트 세컨드 스트라이커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썼었기 때문에 호일룬도 테나 감독의 전술에 큰 도움을 줄 것 같긴 하다. 그래도 스트라이커는 골 잘 내야죠. 아니 우리가 고깃집 갔는데 그쵸. 고기는 맛없는데 상추 맛있어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스트라이커는 골 잘 내야지. 호일룬, 뭐 마운트 좋은 선수들이긴 한데
이제 최고의 선수를 영입한 건 아니니까 이게 또 시즌 내 직접 들어갔을 때 어떤 플레이를 그렇죠. 보여줄까? 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호이로는 좀 비싸니까 그쵸. 또 이 가성비에 네. 대한 얘기 좀 나오기도 할 거예요. 자, 지난 시즌 4위 해가지고 챔스가 갔던 뉴캐슬. 네. 뉴캐슬은 지금 이제 밀란에서 토날리를 데려간 게 가장 눈에 띄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레스터에서 하비반스 데려갔고 몇몇은 정리가 좀 됐는데 네. 뉴캐슬 어떻습니까? 뉴캐슬은 이제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 4위 밖으로 나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죠. 왜냐면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 시즌에는 사실은 뭐 이변에 가까운 그런 시즌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결정적으로 뉴캐슬이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잖아요. 아, 그 얘기를 많이 하네요. 경기 숫자가 많아졌는데 그죠. 이 팀이 생각보다 보강은 또 없어요. 그리고 영입한 것도 사실은 토날리와 하비반스. 이게 사실은 거의 끝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것 치고는 약간 영입에 대한 좀 부실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뉴캐슬이 뭐 그동안 인수가 된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과정까지는 정말 실속 있게 딱딱딱 한 걸음씩. 그쵸. 막 너무 스타 선수까지도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스쿼드가 너무 비대하는 것도 경계를 하면서 실속 있는 선수들만 딱 영입했거든요. 근데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갈 때는 어느 정도 과소비도 좀 필요하다. 필요하지. 근데 이 과소비가 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 뉴캐슬이 하는 축구가 또 전방 압박, 앞쪽에서 엄청 뛰어다니고, 사실 만들어가는 플레이보다는 마치 그 미식 축구처럼 뒤에서 수비 라인에서 뭐 기마랑이스, 사르, 트리피어 이런 선수들이 한 번에 뻥 때려놓고 앞쪽에 있는 뭐 조엘링톤, 이삭 이런 선수들이 뛰어나가면서 볼 가져오고 압박하고 이런 게 주잖아요. 근데 이 그 높은 하이 레벨의 그런 압박 축구가 이게 챔피언스 리그랑 병행을 하면서도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문제일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하비반스는 그래도 이 팀이 원하는 영입이구나.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그렇죠. 아까 그렇죠. 이 하비반스가 딱 영입됐을 때 보면 뉴캐슬이 챔스 가는데 하비반스는 좀 약하지. 챔스 레벨에 약간 약하다 이랬는데 또 이제 그 전술에만 생각해 보면 그 전술에는 맞는 선수거든요. 빠른 템포를 가져갈 그쵸? 때는 딱 달려나가고 뭐 볼 뺏기면 계속 압박하고 움직여주고 그런 거는 이제 또 이해가 가고, 토날리도 마찬가지로 토날리가 전방에서 압박하는 능력 이런 거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토날리가 옴으로써 기마랑이스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토날리와 하비반스 영입 자체는 좋다. 그러나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려면 조금 더 영입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되게 지난 시즌 잘해가지고 챔스권을 따낸 팀이 챔스를 갔는데 보강이 안 돼가지고 사실 챔스도 안 되고 자국리그도 안 됐던 사례들을 우리는 그쵸. 많이 봐왔죠. 네. 지금 뉴캐슬이 영입을 하거나 보강을 하는 걸 보면 약간 그럴 리스크가 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지난 시즌 챔스권에서 밀렸던 리버풀. 네. 어떨지 리버풀. 지금 보면 영입이 숫자를 떠나서 일단 실속 있게 잘 됐다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쵸. 소보슬라이, 그다음에 메칼리스터 이런 선수들이 아주 네. 좋은 선수들이니까 나머지는 뭐 나이가 있거나 뭐 예를 들면 조던 앤더슨, 제임스 밀러 혹은 못 뛰었거나 나비 케이타, 뭐 피르미누, 잼벌린 네. 이런 선수들은 정리가 좀 된 거고요. 리버풀 어떻습니까? 세대 교체가 되게 잘 됐다. 아하. 일단 미드필더 라인이 가장 문제였잖아요. 그 특히나 뭐 핸더슨, 파비뉴, 뭐 밀러 이렇게 주축을 이제 구성했던 미드필더 라인이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고, 이제 그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공격에도 좀 영향이 있고 수비 라인의 불안함에도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막 클롭 감독이 뭐 아놀드를 인버티드 풀백처럼 써보고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해봤던 건데, 어쨌든 그러한 고민들을 한 번에 해소시켜줄 수 있는 소보슬라야 메갈리스터. 젊고 빠르고 기술 좋고 기본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높은 요 두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딱 클롭 감독이 축구하고 맞는 그쵸. 축구죠. 클롭 감독의 그 헤비메탈 축구가 다시 한번 발휘될 만한 이제 스쿼드가 구성이 됐는데, 여기서 문제는 영입이 그래도 더 필요하다. 아무래도 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핸더슨하고 파비뉴가 동시에 나가버리면서 그래도 한 선수는 이 자리에 영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 리버풀이 뭐 라비아라던가 사우스햄튼에 그쵸. 이 수비형 미드필더에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요 자리에 영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리버풀의 성적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실제로 뭐 최근에 그 바이에른 뮌헨과 리버풀의 경기만 봐도 리버풀이 공격 되게 잘하거든요. 전방 압박도 잘하고. 근데 결국에는 역습 한 방. 미드필더 라인에서 한 번 그 공격을 놓치면 약간은 그 수비 라인을 보호해주는 선수가 좀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요 이제 수비적인 리스크를 잘 관리를 해야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잘 사와야 리버풀도 이번 시즌 다시 챔피언스리그 도전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프리시즌에 보여주는 모습만 보면 뭔가 클롭 감독이 그 한 번에 그 사이클을 끝내고 세대 교체를 잘해서 다시 한번 그 좋았던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는 기대감은 있죠. 좋은 감독이에요. 네. 너무 좋은 감독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난 시즌 순위 기준으로 네. 일단 놓고 봤을 때 일단 토트넘 먼저 한번 해볼게요. 토트넘. 네, 7위니까 빌라를 먼저 할게요. 빌라. 아우, 네, 빌라. 또 밀리네요, 토트넘이. 지난 시즌 기준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7위를 했던 빌라 에메리 감독이 쫙 많이 끌고 올라왔었죠. 네. 뭐 틸레망도 데려왔고 무사 디아비도 데려왔고 수비 쪽에 파워 네. 토레스도 데려왔고요. 자, 어떻습니까 빌라는? 빌라는 지난 시즌에 뉴캐슬 같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팀? 그러니까 지난 시즌 막판에도 너무 좋았잖아요. 어허. 그리고 그 에메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의 성적만 따지면 이 팀이 진짜 챔피언스리그 갈 수 있는 성적이었거든요. 사실 거의 막 하다가다 되는 걸 끌어올린 거니까. 그쵸. 여기까지. 그래서 제라드 감독이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이 감독의 전술에 맞는 선수를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파워 토레스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센터백으로 빌드업이 참 좋은 선수니까. 그렇죠. 특히나 뭐 아스톤 빌라가 사실은 지난 시즌에 이제 야심차게 영입을 했던 디에고 카를로스 이 선수가 좀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파우 토레스를 영입했다. 이건 또 이게 사실은 프리미어리그가 약간 슈퍼리그화가 되고 있는 맞아. 반증이기도 하죠. 맞아요. 세비야의 이제 에이스 수비수 디에고 카를로스 그리고 비아레알의 에이스 수비수 파우 토레스를 아스톤 빌라가 영입을 한다. 예전과 같으면 사실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영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영입이 잘 됐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부터 약간 빌드업이 잘 돼요. 이거는 에메리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뭐 제이콥 램지라던가 등등등 여러 좋은 미드필더들이 있는데 거기에 틸레망스가 추가됐다. 그리고 틸레망스가 이 선수가 좋은 건 어쨌든 요 수비 라인 앞에서 수비도 잘하고 연결고리 역할도 잘하고 괜찮죠. 너무 좋은 선수니까 이 선수도 좋고 그리고 저 결정적으로는 무사 디아비 이 선수가 저는 다음 시즌에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이 무사 디아비는 이제 아마도 이 에메리 감독의 4-2-2-2 전술에서 측면이 아니라 최전방 공격수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긴 이렇게 4-2-2-2 이런 식으로 쓰는 형태인데. 그쵸. 이 감독은 4-4-2를 쓰는데 분명히 좌우 측면에는 오히려 중앙 미드필더를 기용하고 맞아요. 최전방 투톱에는 오히려 측면 공격수를 기용하죠. 걸려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무사 디아비를 아마 그 와킨스랑 투톱의 한 자리에 아마 넣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베일리가 했던 것처럼 베일리도 원래 측면 공격수잖아요. 그래서 무사 디아비가 지난 시즌에 뭐 분데스리가에서 워낙 좋은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고 레버쿠젠. 그러면 이 선수가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막 벌려주면서 공간 만들어주고 그 공간으로 이제 약간 뒤에 있는 뭐 부엔디아라던가 뭐 제이콥 램지라던가 그런 선수들이 이제 침투에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든다. 좀 매력적인 재미난 축구를 좀 빌라가 보여줄 수 있겠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그 프리미어리그도 그렇고 유럽 전체가 획일화되는 게 있어요. 과르디올라 축구에 약간 맞아. 잠식이 되면서 비슷비슷한 전형을 보여줘요. 이제는 뭐 인버티드 풀백 이런 거 그냥 다 써. 그쵸. 뭐 측면 넓게 쓰고 뭐 앞쪽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공격형 미드필더 2명 쓰고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에메리 감독만큼은 약간 독특하다. 독특한데 공격적인 컨셉은 확실하다. 이게 딱 느껴지는 감독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전술에 맞는 선수들만 딱 영입을 했다. 심지어 지난 시즌에 잘하는 이제 스쿼드를 가지고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영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들이 다 젊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즌은 이 아스톤 빌라가 한번 또 이제 기적을 만드는 해가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좀 보니까 부버지랑 좀 비슷하네요. 네네. 부버지도 빌라가 되게 매력적인 축구를 할 거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은 토트넘 가보겠습니다. 네, 토트넘. 토트넘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네. 저희 앞에 우리 제작팀의 지금 대장이 말이죠. 네. 커팅을 하고 있는데 손을 부르르 떨고 있어요. 토트넘 몇 위를 이제 할지. 네. 토트넘 얘기를 한번. 토트넘은 지금 제임스 메디슨. 네, 레스터에 데려왔고, 골키퍼 비카리오, 또 이제 측면 쪽에 공격수 솔로몬, 그 다음에 클루체스키는 완전 영입을 한 거고요. 해리 윙크스는 정리됐죠? 루카스 모우라라든지 몇몇 정리가 좀 됐습니다. 자, 해리 케인은 뭐 계속 뜨거운 이제 감자로 이어지고 있는데, 예. 토트넘 어떻습니까, 일단? 토트넘은 약간은 일단은 이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감독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얼만큼 잘하냐 그리고 그 전술이 프리미어리그에 통하냐
여기에 이제 토트넘의 명운이 거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아, 명운까지 걸렸습니까? 만약에 이게 되게 많이 걸려있는 게 만약에 케인이 남잖아요? 케인까지 남겼는데 이번 시즌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럼 손해가 되게 막심하거든요. 그렇지. 돈도 나중에 돈도 나가고 뭐 성적도 안 나오니까 다음 영입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포스테코글루가 진짜 잘해줘야 되는 건데 아니 잉글랜드 무대 데뷔하는 감독이 네네. 너무나 많은 짐을 짊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토트넘이 또 조박을 한 거니까 아, 니들이 결정한 거 아니냐? 그쵸. 레비가 결정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공격적인 축구를 이제 할 텐데 일단 영입 자체는 필요한 영입은 일단 된 상태다. 뭐 예를 들면 메디슨 아하. 같은 경우 잘 되는 것 같아, 메디슨. 그쵸. 공격 라인에서 찬스 메이킹 할 수 있는 선수가 사실은 거의 전무했는데 케인 빼고는 이제 메디슨이 생기면서 뭐 케인이 남는다는 전제하에 케인에게도 더 넓은 공간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사실은 메디슨과 케인이 두 명의 약간의 플레이메이커처럼 뛰면서 더 좋은 찬스를 만들어줄 여지도 충분하고 그리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백업이 너무 없었잖아요.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도 뭐 탈장 이슈가 있었는데도 참고 뛰었다. 이럴 정도로 교체 자원이 너무 없었는데 그래도 솔로몬이 생기면 적절하게 좀 체력 관리도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그런 컨디션도 다음 시즌에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관리가 될 거다. 이번 시즌은 그 포백스 고르면서 그쵸. 페리시치가 손흥민 선수 자리에 뜰 수 있다고. 그쵸. 그것도 있죠. 그래서 페리시치도 사실은 프리시즌에 보면 또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술이 오히려 낫죠. 오히려 또 지난 시즌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페리시치도 뭐 부활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뭐 솔로몬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그 최근에 부진한 쿨루셉스키를 대신해서 오른쪽에서 뛸 수 있으니까 솔로몬도 매우 좋은 영입 같고 아하. 그리고 뭐 비카리오도 어쨌든 요리스가 약간의 그 선방 능력의 부재 그리고 발밑에 대한 좀 안 좋은 불안함. 것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보완해줄 수 있는 선수고 세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골키퍼도 영입이 잘 됐다. 토트넘도 영입은 잘 됐는데 약간 그 수비 라인에 대한 고민은 다음 시즌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최소한 시즌 초반에는 갈 수 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가 그 J리그 때부터 보면 그 되게 롤러코스터 같아요.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확보가 되면 공격 축구를 되게 신나게 하고 그게 약간이라도 좀 틀어지면 실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수비 라인에 대한 영입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이게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니냐. 우승할 때는 실점도 적고 득점도 많아요. 그래서 잘 될 때. 잘 될 때. 근데 우승을 못하는 시즌에는 8등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성적 보면 득점하고 실점하고 거의 비슷해요. 또 득점한 만큼 실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멜버른, 호주에 있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호주에 있을 때도 득점한 만큼 실점을 한 감독이었어요. 재밌겠는데? 그래서 재미는 있을 거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2대2, 3대3, 4대4 아니야. 재미는 있을 건데 통하면은 이게 포스테코글루의 또 토트넘의 유쾌한 반란 한번 하는 거고 유쾌한 반란. 오랜만 들어봤다. 안 되면 종이 경질. 역시 그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격차는 좀 심했다. 요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다. 거기서 지금 뭐 공격적인 축구를 할 거는 분명하니까 네네. 손흥민 선수는 어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난 시즌보다는 좋을 것 같다. 지난 시즌보다는. 그리고 어쨌든 공격적인 축구를 하니까 토트넘 팬분들이 그토록 바랬던 손흥민 선수가 수비 가담을 조금 덜하고 앞쪽에서 뛰는 축구를 아마 하게 될 거고 프리시즌 때도 히트맵 보면 다 위에서. 그쵸.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가 약간 측면 지역에서 뛴다라는 건 이제 경기를 보면 많이 뛰잖아요. 측면 지역에서. 왼쪽으로 많이 빠지죠. 예전보다는 중앙 지역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뛰는 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측면에서 뛰는 게 끝이 아니라 사실은 그 중앙으로 몰아놓고 측면 지역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도 손흥민 선수의 볼터치가 토트넘에서 가장 많았어요. 많이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출전한 시간까지만 딱 따지면. 볼을 잡으면 일단 손흥민에게 주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측면 공간이 당연히 나니까. 그치. 중앙 지역에 선수가들이 몰려 있어서.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간을 만들고 여기서 또 다른 공간이 만들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2차적인 침투를 한다. 이런 패턴을 이제 리버풀의 살라가 잘하죠. 살라가 그렇지. 살라도 사실은 처음에는 미끼 역할을 해요. 측면을 넓게 퍼져 있다가 공간 만들어지면 자기는 패스를 넣어주고 거기서 수비가 또 무너지면 그때 만들어지는 2차적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거든요. 그런 플레이를 손흥민 선수가 잘 해낼 수만 있다면 이번 시즌의 득점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런 달라진 전술에 얼마나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잘 그쵸? 네. 적응하느냐, 그게 제일 소화하느냐. 중요하다.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첼시 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네. 첼시는 뭐 사실 지난 시즌 너무나 힘든 그쵸? 시즌이었어요. 10위권 네. 밖으로 밀려났고
막 그 스쿼드도 너무나 비대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일단 이번에 싹 정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뭐 네. 카이 하베르치, 코바치치, 로브터치크, 마운티, 플리시, 쿨리발리, 에드런 맨디, 암파도, 오바메양, 아스플리쿠에타, 캉테 다 정리됐고 네. 대신에 뭐 잭슨이나 은크쿠나 뭐 악셀 디사시라든지 많은 선수들이 데려왔습니다. 네. 첼시는 당연히 지난 시즌보단 좋을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쿼드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정리가 되면서 포체티노 감독도 어쨌든 약간 애매한 선수들이 있었죠. 네. 아까 그 전술을 탄다고 말씀드렸던 하베르츠, 마운트, 맞아요. 그리고 사실 코바치치도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이런 선수가 나가면서 어쨌든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에 뭐 좀 맞는 선수들 위주로 남겼고, 거기서 일단 어쨌든 은쿤쿠라던가 뭐 니콜라스 잭슨이라던가 디사시라던가 젊고 유망한 선수들을 잘 영입을 했으니까 과연 포체티노가 과거의 데스크라인 같은 모습을 첼시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기대하는 거죠. 첼시에서 보여줄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 토트넘이 데스크라인 만들어졌을 때 젊고 유망한 선수들 모아놓고, 이 선수들이 정말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선수들은 아니었지만 맞아요. 처음에 어쨌든 열심히 압박을 하고, 이제 이 선수들의 뭔가 케인이 떨어뜨려주고 에릭센이 뿌려주고 손흥민 알리가 침투한다. 요 전술이 딱딱 맞아떨어졌잖아요. 그립다. 근데 그 전술을 이제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어쨌든 뭔가 젊은 선수 위주로 개편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니콜라스 잭슨이 떨어뜨려주고 밑에서 은쿤크가 뿌려주고 뛰어가는 뭐 무드리크, 뭐 스털링, 그렇게 좀 약간 그 데스크 라인 때랑 비슷한 감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보다 첼시는 훨씬 더 돈이 많은 이제 구단이기도 하고, 그렇죠. 더 이제 높은 이제 클래스가 선수들이 모여 있긴 한데 젊고 유망한 선수가 모여 있다는 거. 요건 일단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에서 그거를 성공시켰던 이력이 존재한다. 이거를 한번 첼시가 또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토록 이제 제 생각에는 그토록 원했던 9번 공격수를 영입했다. 전 이게 제일 중요할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 챔피언스 리그 우승할 때도 9번 공격수가 없이 우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푸엘 감독이 부족함을 느껴서 루카쿠를 데려왔는데 루카쿠가 실패했고. 루카쿠. 그러니까 9번에 대한 늘상 이 목마름이 있었죠. 그 특히나 뭐 토레스부터 시작한 뭐 드록바 이후로 사실은 계속 이어져 오는 목마름인데, 이거를 어쨌든 이번에 첼시가 너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유망한 9번 공격수 니콜라스 잭슨을 사왔다. 데려왔죠. 요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선수가 비싸게 사온 선수들보다 잘할 수도 있다. 맞다. 그리고 이 선수가 좋은 건 뭐냐면, 이 선수의 능력은 연계 플레이에 있죠. 사실은 뭐 득점도 득점인데 이 선수가 주변 선수들을 살려주는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 유형 첼시가 이선 선수에는 좋은 선수가 많아요. 많죠. 무드리크부터 또 많이 사 모았고. 뭐 스털링도 사실은 좋은 선수고, 여러 이제 이선 자원에 좋은 선수가 있다 보니까 니콜라스 잭슨이 뭔가 이제 득점을 많이 하진 않더라도 주변 선수들을 살려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이선 자원들의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마치 손흥민이 데스크라인에서 폭발했던 것처럼 무드리크가 폭발하는 모습도 볼 수가 오히려.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프리시즌에 좀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첼시는 선수단 정리가 잘 됐고 잭슨 잘 데려왔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자, 이제 페너초. 네. 여러분들 말이죠. 쪼초과 부버리촉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번에 진짜 큰 게 오는 겁니다. 이제 당장 내일 개막을 하기 때문에 자, 따끈따끈한 페너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1위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야, 1위. 우승은 맨시티. 아까 한참 얘기할 때는 아스날 느낌도 좀 드던데 결국 맨시티. 그러니까 아스날이 다다음 시즌에는 맨시티를 넘어설 수 있어요. 다다담 시즌은 근데 아직까지는 약간의 차이는 존재할 것 같다. 존재한다.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맨시티 1위. 그리고 2위는 아스날. 아스날. 여기까지는 쪼촉 부버지촉이 똑같습니다. 아스날은 뭐 여전히 뭐 너무 잘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음 시즌도 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위부터가 여기가 좀 궁금해요. 그러면 3위 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3위부터. 네. 3위는 저는 리버풀. 리버풀. 네. 이게 쪼촉과 똑같네요. 똑같나요? 예, 이거 어떻게 똑같이 한 거에 대해서 소감이 어떠십니까? 쪼촉과. 역시. 과정과 내용이 다 다른데 결과는 같아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예. 뭐로 가도. 그쵸. 뻥 축구를 해도 한 점이고. 그렇죠, 만들어 가도 한 점이고. 아, 맞습니다. 또 1대1이다. 리버풀 3위로 찍은 이유는? 클롭 감독이죠. 이 클롭 감독의 축구가 사실은 맞아요. 다시 한번 사이클에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프리시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리버풀 팬분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핵심 선수인 살라도 아직까지 폼이 건재하고 하다 보니까 기존 살라, 반다이크 이런 선수들에 더해서 소보슬라이, 메갈리스터 그리고 젊고 빠른 누네스, 뭐 디아스, 각포 이런 선수들이 잘해주면 리버풀이 정말 그때 리그 우승할 때에 그때만큼의 공격력을 보여줄 것 같긴 해요. 그 꼬마들도 잘하더라고요. 맞아. 이번에 보니까. 네. 리버풀의 자, 기대가 큽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이 하나 남았습니다. 4위. 야, 네. 4위. 여기에 이제 어디를 들지? 지금 보면 뭐 맨유냐 아니면 뭐 어디냐 이제 이런 건데. 네. 토트넘을 넣은 데도 있고. 네. 예. 궁금합니다. 자, 4위. 저는 맨유. 맨유. 잠깐 뭘 고민하시다가 갑자기 아스톤 빌라랑 고민. 빌라를 고민하셨다. 네. 빌라를 되게 고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맨유를 4위로 꼽은 이유는 테나. 그리고 이제 테나 감독이 또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고요. 자신감 있게 영입한 선수들, 마운트, 오나나, 회유른. 어쨌든 요 선수들을 테나 감독이 자기 전술에 맞는 선수니까 데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잘하면 맨유 축구가 지난 시즌보다는 업그레이드일 거다. 오케이. 그리고 지난 시즌보다 업그레이드면 당연히 챔피언스 리그는 간다. 그렇죠. 순위 올라가는 거니까. 네. 자, 5위. 자, 5위는 이제 누가 될지. 자, 네. 5위 한번 볼까요? 5위는 빌라. 빌라. 네. 5위. 요거는 이제 부버지와 똑같습니다. 그래. 네, 부버지도 빌라를 5위. 빌라. 네, 고민하더라고요. 네. 빌라가 사실 너무 좋아요. 이거 지금 공동되네요. 투자도 많이 했고 이게 조금 8위로 예상을 했는데. 8위로 일단 부버지도 페노도 지금 이제 5위로 빌라를 네, 5위. 예측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 리스크는 있어요. 에메리 감독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꽝 할 때가 있죠. 또 안 풀리면 끝도 없이 안 풀리긴 해요. 근데 맞아요. 어쨌든 지금은 아스톤 빌라라는 팀 자체가 에메리를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고 오케이. 그리고 약간 에메리가 이런 팀에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최상위권 말고 아하. 약간 그 비아레알 아하. 그리고 아스톤 빌라. 하긴 챔스보단 유로파에서 그래 잘했구나. 세비야. 근데 여기서 또 이런 팀을 잘 이끌고 뭔가 우승 경쟁까지는 막 가요. 그래서 이 아스톤 빌라가 잘할 것 같고 예측은 4위를 맨유로 했지만 아스톤 빌라가 챔스 갈 확률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그래도 이상한 시즌이 아니다. 그렇죠. 네. 오. 전력이 좋아서. 여러분들도 이번 시즌 빌라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네요. 네. 자, 6위. 6위는 뉴캐슬. 뉴캐슬. 네. 뉴캐슬. 어. 일단 토트넘은 계속 안 나옵니다. 예. 자, 뉴캐슬. 뉴캐슬이 뭐 사실은 영입도 좀 부족하고 지난 시즌 4위를 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팀의 컨셉이 참 확실하죠. 기동력으로 그냥 모든 걸 다 끝내버리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팀이 약간 불안하긴 한데 이제 대회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약간 마음을 비우고 리그컵이라던가 뭐 FA컵이라던가 이런 걸 약간 빨리 떨어지면 챔스랑 리그 정도는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6위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 약간 그 어쨌든 뉴캐슬도 이제 뭐 모든 대회를 다 요 스쿼드로 100%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로테이션을 돌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예상되는 리그컵과 FA컵이 제 생각에는 약할 것 같아요. 작살나고. 그래서 그 축구를 못할 것 같고 다만 힘을 쓰는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빨리 떨어지면 어느 정도 자기 축구를 할 거다. 빨리 떨어지면. 빨리 떨어지면. 그리고 이제 워낙 좋은 축구를 많이 하니까. 맞아요, 그거는. 네. 자, 7위와 8위 남았습니다. 저희가 네네. 소개했던 팀 중에.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 하면 첼시와 토트넘이 남은 건데. 네. 자, 7위 한번 가보죠. 첼시. 잠깐만 조금 좀 하셔야죠. 바로 그냥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첼시를 던져버리시면. 첼시. 첼시. 네. 첼시 프리시즌 잘해요. 잘해서 7위. 근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어리가 이렇게 빡세다는 거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첼시도 프리시즌만 보면, 뭔가 괜찮겠는데? 하겠는데? 하는데, 이제 위에 있는 뭐, 리버풀, 맨유, 이런 팀들 생각해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래, 진짜. 그래서 다음 시즌 잘할 것 같긴 한데,
뭔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쟁할 만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슈 은쿤쿠 저는 그게 되게 몇 달 못 뛸 수 예, 있다 이런 예. 얘기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게 되게 야심차게 영입한 선수인데 그렇죠. 이 선수가 초반에 약간 이래버리면 좀 타격이 좀 클 것 같다. 그래서 영입도 좋고 포체티노 감독이 또 선수들 잘 이제 지난 시즌보다 잘 이렇게 모아서 조직력을 갖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약간 불안 리스크 요소가 많다. 그래도 지난 시즌 어려웠던 거 생각하면 많이 올라오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내가 네. 봤을 땐. 자, 파리가 남았는데 파리가 꼭 토트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팀을 예상할 수도 있죠. 브라이튼이라든가 뭐 예상할 수 있죠. 루턴 타운도 나올 수 있고. 예, 루턴 타운은 네, 좀 그렇고. 자, 파리는 토트넘. 토트넘 8트넘으로 예상하겠습니다. 네. 예, 쪼는 4트넘, 부어지는 7트넘, 페너 쪽은 저 8트넘으로. 네. 예, 왜 파리로? 파리 그만큼 프리미어리가 강하다. 야, 여기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네. 그러니까 토트넘이 좀 어렵다기보다는 토트넘이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들이 강하다. 다른 팀들이 강해서. 강하다. 그리고 이게 토트넘은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약간 도박수니까. 해리케인 리스크도 너무 크고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감독 리스크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수비 라인 이제 끌어올리는 축구도 사실상 이제 한 4, 5년 만에 그러네. 포체티노 떠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축구를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전술적인 것도 컨셉이 맞을 거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쿨루셉스키 약간 폼 안 좋고. 여러 리스크가 좀 가장 많이 존재하는 팀이죠. 지금 이제 언급한 팀들 중에는. 앞에 이제 7팀들보다 리스크가 확실히 많은 건 분명하다. 그리고 아예 새로운 축구를 한다는 게 쉽진 않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팀들 보시면 맨시티, 아스날, 뭐 맨유, 리버풀, 아스톤빌라 다 이제 뉴캐슬까지 그동안 해왔던 축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해왔던 축구에다가 플러스를 하는 거잖아요. 보완을 그쵸. 하는 건데. 근데 토트넘은 아예 갈아엎고 새로운 축구를 하는데 첫 술에 배부르긴 힘들다. 다음 시즌을 조금 더 태폭 멈춰! 다음 태폭을 시즌 그만! 더 좋은 곳을 노려보자. 라는 거죠. 차근차근. 훈훈하네요. 한 번에 갈 수는 없다. 훈훈하네요. 한 번에 꿈과 갈 수 희망을 없다. 주는 것 같기도 다음 하고. 시즌에 이제 뭐 유로파? 이번에 컨퍼런스 못 나가죠? 못 나 8위면 못 나가죠. 유로파? 그 다음이 이제 또 챔스 이렇게 할 수 있는. 컨퍼런스부터 시작하려니까 약간 너무 머네. 알겠습니다. 자, 토트넘 네. 8위로 해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희가 이번 주말에 또 개막을 네네. 저희 이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